강원도 춘천 의암댐에서 선박 3척이 뒤집혀 1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습니다. 빠른 물살과 흙탕물 때문에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한강 수위가 급상승하면서 강변 주요 도로가 통제돼 퇴근길 교통 혼잡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충남 태안에선 태풍급 강한 비바람이 불어닥치며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재건축 조합들이 줄줄이 정부의 공공재건축 사업에 퇴짜를 놓자 정부가 뒤늦게 기부 체납 비율 완화 등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민변 출신 권경혜 변호사가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윤석열과 한동훈은 꼭 쫓아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권 변호사와 통화한 적은 있지만 그런 말은 한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5,000명을 넘는 사상자를 낸 레바논 베이루트 항구의 대폭발은 인재로 기우는 분위기입니다. 용접 작업 중 불꽃이 튀어 폭발로 이어졌다는 현지 언론 보도가 나왔고 부패한 관료들은 위험을 방치했습니다. 북한이 통보도 없이 환강댐을 방류하며 연천 군남댐 일대 마을을 임진강물이 덮쳤습니다. 정도가 그렇죠. 순식간에 집과 생계수단이 잠겨 황망해진 주민들을 여인선이 간다에서 만나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비가 소강 상태에 들어서긴 했지만 엿새째 쏟아진 폭우가 핥힌 상처는 큽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와 실종자가 27명에 달하고 이재민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 통계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망자들도 더 있습니다. 강원도 춘천 의암댐에서는 선박 3척이 전복돼 1명이 사망하고 5명이 실종되는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실종자들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장하얀 기자입니다. 지금 사람 있어. 뒤집힌 경찰정이 수면 위로 배 바닥을 드러낸 채 의암댐 수문 쪽으로 빠르게 떠내려가더니 곧바로 수문 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거기서 어떻게 해? 강원도 춘천시 의암댐에서 선박 전복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11시 38분쯤. 인공수초선 고정 작업을 하던 고무보트가 급류에 전복됐고 주변에 있던 경찰정과 행정선이 와이어에 걸리면서 휩쓸리는 사고가 난 겁니다. 표시용 빨간 공이 달려있는 철제 와이어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는 수상 통제선입니다. 폭우로 수위가 높아지면서 철제 와이어가 수면 위로 낮게 늘어져 있었고 경찰정이 바로 이 철선에 걸려 전복된 겁니다. 처음에 떠내려 가려고 그러니까 이제 세대가 이제 잡으려고 그러는 과정에서 못 잡으니까 계속 떠내려간 거예요. 떠내려가니까 이제 계속 쫓아갔겠죠. 세 척의 배에는 경찰 1명과 시청 공무원 5명, 인공수초선 관리 직원 1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사고 직후 2명은 구조됐지만 1명은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실종된 5명은 방류 중인 의암댐 수문을 지나 하류로 휩쓸려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남이섬과 충청댐 뒤로 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찰에서는 강천대교와 현이치 또 현이치에서 같은 방향으로 수경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하류 쪽으로 수색 범위를 넓혀 실종자 5명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사람의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기에 이번 사고에 안타까운 점이 많습니다. 전해드린 대로 이들은 떠내려가는 인공수초섬을 고정하려다가 변을 당했는데요. 댐 방류로 급류가 흐르고 있던 상황에 굳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 작업을 했어야 했는지 지적이 나옵니다. 김민곤 기자가 사고 당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사고가 난 오늘 오전 의암댐은 수문 14개 중 9개를 열고 물을 흘려보냈습니다. 수질 정화를 위해 설치 중인 인공수초섬이 떠내려가자 관리업체가 고정작업에 나섰습니다. 민간 고무보트와 행정선까지 투입됐지만 작업이 어려워지자 경찰전까지 동원되었습니다. 하지만 급류에 휩싸인 고무보트가 전복됐고 이를 구조하는 과정에서 경찰전과 행정선도 수상 통제선에 걸려 전복됐습니다. 당시 의암댐은 초당 1만 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었던 만큼 급류를 이기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직후 선박 3척은 모두 폭 13m의 의암댐 수문을 통해 하류까지 떠내려갔습니다. 춘천시는 16억 원의 예산을 들여 인공수초섬을 조성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폭우로 많은 물을 방류하는 상황에서 수초 고정에 나서야 했느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경찰도 출동 당시 유속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속 문제까지 저희가 파악은 못했고요.
안전선 그 지역에서 그 댐의 수문을 개방함에 따라서 그 유속이 빨라졌죠. 수색 현장을 찾은 실종자 가족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경찰관들 모여서 그냥 이야기하면 되지 뭐 수색 인원들 잠깐 보지도 않고요. 경찰 선생님이 유속 고려하지 않다고 직접 말씀하신 거에 너무 화가 나요. 의암댐은 수위 조절을 위해 여전히 초당 1만 톤의 물을 흘려보내고 있어 하루에 수색 작업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전해드린 의암댐을 포함해 상류의 댐들이 방류를 하면서 한강 수위는 역대 최고까지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 이 시각에 잠수교 수위가 7m를 넘는 수준이라고 전해드렸는데 오늘은 11m를 넘었습니다. 한강 주변 올림픽 도로까지 통제되면서 지금 이 시각 퇴근길도 힘겨운데요. 잠수교 근처에 나가 있는 김재혁 기자 연결합니다. 자, 이 도로가 아예 안 보이는 것 같은데요. 지금 수위는 몇 미터까지 올랐습니까? 네, 현재 잠수교 수위는 11.23m로 차량 통제 기준인 6.2m를 훌쩍 넘겼습니다. 잠수교가 모두 물에 잠겨서 도로 표지판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부터 한강 수위가 오르면서 잠수교 수위는 오후 1시 11.5m에 다다랐습니다. 지난 2011년 최대 홍수의 기록인 11.03m를 넘은 겁니다. 오전 11시에는 한강대교에 홍수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한강에 홍수특보가 내려진 건 2011년 7월 이후 9년 만입니다. 서울에는 대부분 비가 그쳤지만 한강 수위는 좀처럼 낮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밤사이 내린 비로 인해 한강 상류댐들이 방류량을 줄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수교뿐만 아니라 서울 시내 한강공원 진입도 전면 통제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서울 시내 주요 도로 상당수가 지금 통제가 되고 있는 거죠? 네, 지금도 서울 주요 도로 곳곳이 통제되고 있는데요. 퇴근길도 곳에 따라 상당한 혼잡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는 염창나들목에서 반포대교까지 통제 중입니다. 내부순환도로는 성수분기점에서 마장램프까지 통행이 제한됐고 여의상류 나들목과 하류 나들목 모두 통제되고 있습니다. 오늘 점심쯤에는 올림픽대로와 노들길에 한강물이 넘쳐있는 모습도 포착됐는데요. 경찰은 교통경찰관 1,100여 명을 동원해 퇴근길 정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잠수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집중호우가 핥히고 간 충남 지역에선 이번엔 태풍보다 강한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항구에 정박된 배가 뒤집히고 방파제가 무너지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왼쪽으로 기울어진 선박을 크레인에 연결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바다에 정박해 있던 배가 강풍 때문에 갯벌까지 밀려와 균형을 잃자 바로 세우는 겁니다. 이 강한 바람에 너울성 파도까지 치면서 이 7.93톤급짜리 큰 배도 해안가 바로 앞까지 밀려왔습니다. 엔진하고 그다음에 배 선체 부분이 다 파손돼서 현재로도 사용 불가능합니다. 호우특보와 함께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태안반도에선 오전 한때 순간 최대 풍속 초속 29.4m의 강풍이 몰아쳤습니다. 시속으로 환산하면 106km로 태풍의 기준인 초속 17m의 2배 가까운 위력입니다. 여기에 만조까지 겹치면서 너울성 파도가 육지를 덮쳤고 정박 중이던 선박 40척이 뒤집히거나 파손됐습니다. 파도를 막는 방파제도 무너져 해안가 캠핑장에서 야영하던 피서객들이 긴급 대피하게 됐습니다. 태풍도 이런 줄 알았어요. 월파 되더라도 좀 유실되고 말았지 이렇게 강처럼 둥둥 떠다니는 건 처음이에요. 오후 들어 비도 바람도 약해졌지만 내일부터 최대 200mm의 비가 예보돼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충남에서는 앞서 천안과 아산에서 폭우로 물난리를 겪은 데 이어 해안가에 거센 비바람까지 젖히면서 피해 규모가 더욱 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의암댐 사고 소식 전해드렸는데 우리나라 최전방 임진강 군남댐 상태도 위태롭습니다. 이 댐이 버틸 수 있는 최대 수위인 계획 홍수위가 40m인데 오늘 새벽 한때 39.98m까지 육박했습니다. 임진강 인근 지역에는 주민 대피령이 내려지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괜찮은지 현장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남영주 기자, 역대 최고 수위라는 말까지 나오던데 이 군남댐 수위가 한 고비는 넘긴 겁니까?
네, 위험한 고비는 넘겼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군남댐 수위는 오후 7시 기준 현재 35.56m인데요.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숨은 13개를 모두 열어 초당 8,125톤의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수위가 점차 낮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홍수 안전 수위인 40m에 가깝습니다. 지난 2013년 7월 35.25m 이후 역대 최고 수위입니다. 군남댐 수위가 높아진 건 밤사이 경기 북부에 많은 비가 쏟아진 데다 임진강 상류에 위치한 북한 환강댐에서 많은 양의 물을 방류했기 때문입니다. 비가 더 내리거나 북한에서 방류량을 늘릴 경우 임진강 하류 지역의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럼 대피를 했던 이 임진강 인근 주민들은 지금은 집으로는 돌아간 상황일까요? 네, 임진강 수위가 내려가면서 연천군 6개 읍면에 발령된 주민 대피령은 오후 2시 반쯤 모두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집 앞에 그 제방뚝이 다 실려 내려갔어요. 앞으로 비 더 오면 보통 일이 심각한 일이 아니겠네. 경기 파주시는 주민 대피령을 유지하고 있어 현재 82명의 주민이 인근 학교에 모여 있습니다. 파주에서는 오늘 오전 6시 30분쯤 시내버스가 물에 잠겨 기사와 승객 4명 등 5명이 고립됐다 구조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군남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마을이 통째로 물에 잠기면서 이 대피소에서 뜬 눈으로 지난 밤을 지샌 강원 철원군 주민들은 날이 밝자마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진흙으로 뒤덮인 집은 복구 작업을 시작할 엄두도 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망연자실한 채 눈물만 흘리는 그들과 강경모 기자가 함께했습니다. 어제도 하루 종일 울었어요. 제가 왜 일로 시집 와갖고 이렇게 고생시키나 애들까지 엄마 생각나는 거예요. 흙탕물 범벅인 집을 본 주민은 참았던 눈물을 터뜨립니다. 대피소에서 가슴을 졸이며 뜬 눈으로 밤을 지샜지만 폭우가 핥히고 간 흔적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지대에 자리 잡은 이 마을은 8월 들어 계속된 집중호우로 3번이나 침수 피해를 당했습니다. 원래는 2집 살림이 다 쌓여 있었거든요. 근데 다 없어졌어요. 물에 잠겼던 마을은 온통 진흙밭으로 변했는데요. 주민들은 못 쓰게 된 가재도구들을 집 앞에 쌓아놨습니다. 중장비와 군장병이 복구 작업에 투입됐지만 간간히 쏟아지는 잠대 비해 좀처럼 속도가 나지 않습니다. 한탄강이 범람하면서 완전히 물에 잠겼던 마을도 물이 빠지자 참혹한 모습을 드러냅니다. 농기계엔 잡풀들이 잔뜩 끼어 있고 가스통은 흙바닥에 그대로 방치돼 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아예 복구를 포기하고 대피소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치는 게 걱정이야.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 대부분이 그냥 혼자 사는 분 많이 살아야 2사람 살고 이러는데. 한탄강이 넘친 건 지난 1999년 이후 처음입니다. 아직도 280명이 넘는 이재민이 임시 대피 시설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바라는 게 딴 거 없어요. 2주만 시켜준다면 그게 원이에요. 지금까지 750mm가 넘는 비가 내렸던 철원 지역에는 모레까지 최대 100mm의 비가 또 예보돼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앞서 북한이 환강댐을 예고 없이 열어서 임진강 일대 피해가 크다고 전해드렸습니다. 과거 북한이 댐물을 방류해서 우리 국민이 사망했던 동네도 또다시 침수됐습니다. 주민들은 순식간에 집으로 차들어온 강물에 망연자실합니다. 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군남댐 바로 아래는 도로도 이렇게 부서졌습니다. 강물은 거의 파도처럼 치고 있습니다. 군남댐 인근 마을로 가는 길, 황토빛 강물이 무섭게 넘칩니다. 원래는 높은 전봇대인데 중간까지 물이 차오른 거 보이시죠? 비닐하우스들도 완전히 물에 잠겼습니다. 이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임진강이 있는데 강물이 여기까지 밀려 들어온 겁니다. 차들 대놓고 그냥 거기서도 숙박들 하면서 낚시들 하다가 다 그냥 죽은 거예요. 예전에 그 사고 때요. 그게 사고 때. 아, 그게 이 자리인가요? 네, 그 바로 지금 저기 저 숲을 보이죠? 예. 네, 그 밑에 바로. 2009년 북한이 환강댐을 갑자기 방류하며 6명이 사망했던 임진교 부근이 또 잠겼습니다. 우리 농막까지만 차고 그리고 빠져나가는데 이번에는 뭐 아주
한강댐만 열면은 이제 여기가. 이번엔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훨씬 물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낚시터가 강물에 휩쓸렸는데요. 이쪽은 길이 끊겼네요. 뭐 민간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긴 한데 뭐 갑작스럽게 이렇게 방류를 하면서 역류를 해서 모든 시설물이 다 망가지니까 일단은 뭐 황망하죠. 굉장히 뭐 어이가 없고. 물을 퍼낸다고 해도 의미가 없고 일단은 사람 목숨이 먼저긴 먼저인데도 이게 지금 뭐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어요. 밤사이 놀란 주민들은 짐도 제대로 싸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어제 급하게 짐 싸서 나온 거예요? 재윤이가 네. 나한테 인형 챙겨. 얘가 인형 챙겨서 나온 거예요? 그랬어요. 피카츄. 수년을 살아도 처음이에요, 그래도. 이런 적은 처음이세요? 네. 그전에 그때 수해가 많이 나왔어도 안 나왔어요. 지금 오후가 되니까 물이 좀 빠져서 집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조영구하고 쓰리쓰리하고 엄두가 안 나요. 이 정도일 줄은 모르셨어요? 그렇죠. 이렇게. 여기까지 친 거예요. 이 주방도 이게, 다 쓰러지면 냉장고 뭐고. 비 소식도 무서운데 접경지 주민들은 훨씬 불안한 마음으로 북쪽을 바라봐야 합니다. 쟤네들이야 그냥 문제 보니까 그냥 갑자기 문 열어놓는 거 어느 정도 차면은 이제 서로 연락을 해가지고 이렇게 합의를 맞대는데도 지금 열어버리네. 거기도 비가 많이 와서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열었다고 그런 얘기도 듣고 그냥 받아들여야지 뭐 어떡합니까. 여름만 되면 사실 좀 들어보고 이제 겁이 나요. 이런 일이 또 있을까봐. 이렇게까지 되니까 이제는 진짜 물이 무섭네요. 여인선이 간다 였습니다. 부동산 정책 소식으로 넘어갑니다. 오늘은 각종 규제를 쏟아내는 더불어민주당 움직임부터 전해드립니다.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할 때도 전세나 월세를 마음대로 못 올리는 법안, 월세를 비싸게 받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자 집주인들 사이에서 위헌인지 판단을 받자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 인상 상한을 5%로 제한한 전월세 상한제가 신규 계약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5% 계약 한도도 모든 계약, 신규 계약이나 재계약은 물론이고 신규 계약 다 5% 이내로 제한해야 한다고 보고 7월 임시국회에서 임대차 3법이 통과되면서 세입자는 최대 4년의 전월세 계약 기간을 보장받았습니다. 하지만 4년 뒤 계약 만료와 함께 임대료가 폭등할 수 있다는 지적에 추가 제한에 나선 겁니다. 또 여권과 가까운 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최근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세입자가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할 때 집주인이 비싼 월세를 받으면 2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그 밖에 민주당은 각 지자체에서 매년 기준 임대료를 설정하는 표준 임대료 도입과 현재 4%대인 전월세 전환율을 2%대로 낮추고 강제 규정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집주인 기본권의 지나친 제한이 위헌 가능성이 있는 만큼 공익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계약의 자유라고 하는 기본권이거든요. 실제로 공익적인 효과가 나타나야 그런 식의 제한을 가하는 게 정당화되는 거거든요. 헌법 위반의 소지가 있지만 서민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큰 틀에서 생각할 때 가능한 정책이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도 부동산 후속 입법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TNA 뉴스 최수연입니다. 정부가 이틀 전 내놓은 8.4 부동산 공급대책 후폭풍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당일 과천시와 서울시가 바로 반대 의견을 냈죠. 바로 물러선 서울시와 달리 과천시장은 천막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이곳은 과천 정부청사 앞 부지입니다. 평소 시민들이 모이는 공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곳인데요. 정부가 이번 주택 공급 대책을 통해 여기에 갑자기
공공임대주택 4천여 호를 건설하겠다고 밝히자 과천시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과천시는 시장 집무실을 야외로 옮기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시와 한마디 협의 없이 내놓은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을 수긍할 수 없다는 겁니다. 20여 년 이상 수십 년간 이제 축제를 즐기시고 또 평소에 운동도 하시고 또 나와서 휴식도 취하시는 그런 광장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비어 있을 때 또 의미가 있는 공간이 있는 곳이고. 과천시는 이곳에 의료와 바이오 등 첨단 산업 시설을 유치해 바이오 산업 거점 도시로 성장시킬 보관을 마련해 왔습니다. 오로지 그냥 강남의 주택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곳으로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개발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이 주변에서는 이미 과천 지식정보타운과 공공주택지구 같은 2만 1000여 호의 택지 조성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왜 이거를 우리 고향 같은 우리 신당 같은 이걸 넘보는 거예요? 우리 여기 없으면 못 살았겠죠. 어린 애들 어렸을 적부터 내가 40년을 살았는데 이거 애들 키우고 다 우리 추억이 있는 그런 땅이다. 이 땅이 땅을 안 주겠다라는 게 아니라 저도 다 취직했고 한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억울해 솔직히. 더구나 정부가 택지로 지정한 부지 일부가 개발 제한 구역으로 묶여 있는 걸 확인하기는 한 건지 의문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지자체와 협의 없는 정부의 일방통행식 공급 대책이 시행도 하기 전에 삐끗거리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정부의 공급 대책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서울 강남 음마아파트 같은 대형 재건축 단지들입니다. 정책 내용을 파악한 이런 단지들이 벌써부터 거부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급해진 정부가 보완책을 꺼냈는데 박재 기자의 보도 먼저 보시고 잠시 후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지난 79년에 지어져 4,400여 세대가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 서울 강남구 음마아파트.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공재건축에는 퇴짜를 놨습니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세요. 여기 대치동 살면서 재건축 임대아파트랑 기부 체납하라는데 그거 하겠어요? 반대하죠. 농문이 나오는 열악한 여건에도 버텼는데 혜택도 크지 않은 사업에 굳이 참여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가뜩이나 이렇게 기다리고 참아온 통을 두고 90% 정도 가져가면 누가 하겠어요. 초과이 또 환수를 가져가지. 불만들이 많지. 난리 났지. 송파 잠실주공 5단지 등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사업장 6곳이 벌써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부가 공공재건축으로 5만 가구를 신규 공급하겠다는 계획 자체가 무리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서울의 재건축 초기 단계 사업장은 93곳 26만 가구. 정부는 이 가운데 임의로 20% 정도 참여할 것으로 단순 예상하고 5만 가구라는 숫자를 제시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장들을 상대로 한 사전 수요 조사는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공공재건축 의사를 밝힌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다급해진 정부는 뒤늦게 수습에 나섰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최고 70%인 공공임대주택 기부 체납 비율을 완화하고 공원 등 공공시설물을 통한 기부 체납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까지 나서 조합과 공공이 모두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호소했지만 재건축 조합의 반응은 여전히 시큰둥합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청와대 다주택자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사람이죠. 김조원 대통령 민정수석도 강남에 아파트가 2채 있습니다. 이 중에 잠실 아파트를 내놨는데 주변 시세보다 몇 억이나 비싸게 내놔서 또 논란입니다. 강지혜 기자입니다. 김조원 대통령 민정수석은 강남구 도곡동과 송파구 잠실동에 아파트 한 채씩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권고에 따라 김 수석은 잠실동에 아파트를 팔기로 하고 매각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 수석 측은 인근 부동산에 22억 원의 매물로 내놨습니다. 김 수석 아파트와 같은 평수대의 아파트는 최근 17억 원에서 20억 원대에 거래됐습니다. 시세보다 적게는 2억 원, 많게는 4억 원 이상 비싸게 내놓은 겁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김 수석 부인이 시세에 놓아달라고 해서 이 가격으로 했다면서도 22억 원보다는 조금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내놓은 것을 두고 빨리 처분할 마음이 없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청와대 수석께서 이렇게 주택 문제로 계속해서 잡음을 만드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문제나 굉장히 큰 문제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집을 결정하시든지 아니면 이 자리를 결정하시든지. 청와대가 가격을 높게 불러 안 팔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김 수석은 다주택을 처분하라는 청와대 내부 방침에 대해 내가 투기한 것도 아니지 않느냐며 내가 집을 판다고 집값이 잡히겠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청와대 내에 다주택 보유자는 없을 것이라며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 방침을 재확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네, 이렇게 대통령 민정수석도 똘똘한 한 채는 팔지 않고 있는데요. 이번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강남 재건축 단지가 어떻게 움직일지가 가장 관심입니다. 경제정책산업부 조현선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수도권 13만 원 공급 대책 새로 내놓은 지 딱 이틀 됐습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흔들리는 것 같네요. 네, 자, 이번 부동산 대책의 큰 축을 세 가지로 나눠봤습니다. 네. 공급, 임대료, 세금. 이 세 가지 모두 시작부터 수월하지 않죠. 이 전월세 상한제와 사실상 4년 계약을 골자로 한 임대차 3법이 통과된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 법 통과 이후 이번 주 서울 전셋값은 더 뛰었는데요. 0.17% 올 들어 최대 폭으로 상승해서 58주째 올랐습니다. 네. 이 공급도 순탄치 않습니다. 가장 핵심인 공공재건축. 이 전체 13만 2천 가구 공급 중 가장 많은 비중인 5만 가구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재건축 조합들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죠.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네. 이 재건축 조합들이 이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거부하는 거 아닐까요? 네, 그렇죠. 이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공공기관까지 껴 눈치를 봐가면서까지 굳이 할 필요가 있냐라는 겁니다. 굳이요? 그 이유를 그렇죠. 이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요. 네. 무리한 기부 체납, 높은 임대가구 비중, 과도한 이익 환수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증가한 용적률의 비율만큼 기부 체납 형식으로 임대가구를 늘려야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조합원들로서는 그닥 이득이 없는 게 되는 거죠. 사실 강남 재건축 단지들이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네.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하진 않았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이 정부의 생각은 그런데 애시당초 확고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서울시에 물어봤는데요. 민간 공일 재건축을 통해서 용적률을 높여 10만 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재건축 시장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방향을 분명히 하면서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재건축 단지들은 이럴 바엔 차라리 네. 자기 돈을 더 내서 직접 하겠다 이런 곳도 있다는데 이럴 경우에는 정부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꼭 허가 받지는 않아도 됩니다. 네. 강남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곳이 1:1 재건축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1:1 재건축은 쉽게 말해서 기존 아파트와 똑같은 가구 수로 새 아파트를 짓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반 분양을 하지 않아서 조합원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남에도 이 미래 가치를 판단해서 고급화하겠다는 거죠. 당연히 정부가 원하는 주택 공급은 늘지 않습니다. 조합원들은 차라리 부담이 늘어도 나중에는 집 가치가 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건데요. 다만 이 재건축 신고를 하는 단계에서 제약이 좀 많을 수 있습니다. 지금 불만이 있는 곳이 강남 재건축 단지만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네. 다른 곳들은 어떻게 달랠 계획이라고 하나요? 네, 10,000 가구가 예정된 태릉 골프장 택지가 대표적일 텐데요. 주민들이 교통 혼잡을 이유로 반대하자 대규모 SOC 예산 투입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면목 행정복합타운에 임대주택을 짓는 대신에 이 지역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던 언덕길 무빙워크를 설치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데요. 이 뒤늦은 당근책이란 비판에서 벗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조현선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 어제 말씀드린 대로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이른바 민변 출신의 권경애 변호사가 쓴 SNS 글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MBC의 채널A 신라젠 취재 의혹 보도 직후 자신에게 전화를 했고 그 통화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쫓아내야 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전화한 사실은 인정했지만 그런 말을 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먼저 이민찬 기자입니다. 권경애 변호사의 SNS 글이 파문을 낳고 있습니다. 권 변호사는 지난 3월 31일
MBC가 채널A 신라젠 취재 의혹을 보도하기 몇 시간 전 한동훈 검사장은 반드시 내쫓을 거고 그에 대한 보도가 곧 나갈 거라는 전화를 받았다고 적었습니다. 전화한 사람의 실명을 밝히진 않았지만 매주 대통령 주재 회의에 참석하고 방송을 관장하는 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권 변호사와 통화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통화 시간은 MBC 보도가 나간 후라며 해당 보도를 사전에 알았다는 의혹 제기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한동훈 검사장 언급 대목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한 위원장은 짐작컨대 한동훈 얘기는 했을 수도 있다면서도 쫓아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선 내 말투가 안 그렇다, 안 한 것 같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권 변호사가 미안하다는 문자 메시지를 자신에게 보내왔다는 설명도 했습니다. 3시간 뒤 권 변호사는 기억의 오류라며 한 위원장과 통화 시간을 MBC 보도 이후인 오후 9시경으로 정정했습니다. 하지만 한 위원장이 통화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한동훈 검사장은 꼭 쫓아내야 한다며 나쁜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사실임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권한유착 의혹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취재윤리 위반에 회사가 개입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사실관계가 파악이 되면 그에 따른 같은 기준으로 적용을 해야 되겠죠. 예. 한 위원장은 MBC가 취재윤리를 위반할 경우 제재를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임희찬입니다. 전해드린 대로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해명 이후 권경혜 변호사는 추가로 글을 올렸죠. 새로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 당시 통화에서 방통위원장이 MBC 보도에 그때는 나오지 않았던 한동훈 검사장 이름을 언급했다며 권한 유착 의혹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서 강은하 기자입니다. 권경혜 변호사는 한상혁 방통위원장과의 통화 시각은 수정했지만 한 위원장의 발언 내용은 더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권 변호사가 공개한 통화 내용에 따르면 한 위원장이 윤석열이랑 한동훈은 꼭 쫓아내야 한다고 말하자 권 변호사는 촛불 정권이 맞냐,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어떻게 쫓아내냐고 반문합니다. 그러자 한 위원장은 한동훈은 진짜 아주 나쁜 사람이다, 쫓아내야 돼라면서 한동훈은 내가 대리인으로 조사를 받아봤잖아, 진짜 나쁜 사람이다라고 재차 비속어를 사용합니다. 쫓아내야 한다, 나쁜 사람이다란 표현은 각각 3번씩 사용됐습니다. 권 변호사는 한 위원장은 왜 3월 31일 MBC가 A 검사장으로만 보도했는데 한동훈의 이름과 부산을 언급했는지 의문을 떨쳐버릴 수 없다며 권한유착의 가능성을 여전히 의심하는 이유라고 주장했습니다. 권 변호사는 취재와 수사로 권한유착 의혹의 진실을 밝혀달란 말로 글을 끝냈습니다. 권 변호사와 한 위원장은 서로를 향해 날 아끼던 선배, 아끼는 후배라고 할 만큼 가까운 사이입니다. 1965년생인 권경혜 변호사는 한상혁 위원장의 사법연수원 3기수 후배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중대한 범죄 행위가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특검이나 국정조사를 통해서라도 심대한 국기문란 행위는 밝혀져야 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반면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은 SNS에 거짓으로 세상을 바꾸기 매우 어렵다며 권 변호사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도 황 최고위원의 입장문을 똑같이 인용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인하입니다. 권경혜 변호사가 MBC 보도와 관련된 글을 쓴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MBC가 첫 보도를 한 지 이틀 뒤에도 MBC 보도의 배경과 그 배후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을 잇따라 SNS에 올렸는데요. 이 관련해서 범여권 정치인의 실명까지 거론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최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MBC가 신라젠 취재 의혹을 처음 보도하고 이틀 뒤인 지난 4월 2일, 권경혜 변호사는 자신의 SNS에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합니다. 누구라고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윤석열 검찰대 조국 신라젠 구도로 총선 선거 전략을 짰다고 적은 겁니다. 사흘 뒤에는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과 최강욱 의원을 거론하며 작전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황 최고위원이 지난 3월 22일 최 의원과 같이 찍은 사진과 함께 올린 게시글을 제보자 X 지모 씨가 공유한 걸 놓고 두 게시물 모두 지 씨가 채널A 기자와 만난 몇 시간 뒤에 올라왔다며 시점에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다음 날에는 작전의 성격도 설명했습니다. 수감 중인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먼트 코리아 대표와 그 대리인을 자처한 지 씨를
각각 1조 원대 사기꾼과 그 앞잡이라고 지칭했습니다. 또 이들과 어울려 작전을 한 자들이라며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와 공직기강 비서관, 검찰 인권국장을 지목했습니다. 박문진 이사와 공직기강 비서관은 최강욱 의원의 이력이고 인권국장은 황희석 최고위원의 이력입니다. 권 변호사는 이 작전이 기자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모든 혐의는 검사의 음모라고 떠벌리기 위한 것이라고 적었습니다. 또 이들이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소개한 뒤 이런 세상에서 화내지 않고 살기란 불가능하다고 적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KBS는 지난달 존재하지 않는 이동대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의 발언 내용을 보도하면서 그 발언이 두 사람의 공모 정황을 보여주는 스모킹 건이라고 했었죠. 나중에 오보를 인정했지만 노조와 시민단체는 허위 보도 경위를 밝혀달라며 KBS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은우 기자입니다. KBS 제1, 제3노조와 시민단체가 만든 진상조사위원회는 허위보도 책임을 물어 양승동 KBS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왜곡 정보로 시청자 국민들을 기만했고 진실에 입각한 여론 형성에 역행하는 행위를 고발 대상에는 양 사장 외에도 KBS 주요 간부와 해당 기사를 작성하거나 보도한 기자 등 8명이 포함됐습니다. KBS는 지난달 18일 9시 뉴스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부산에서 만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힘이 실린다고 발언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한 검사장이 이 기자를 돕겠다며 격려했다고도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보도 이후 공개된 대한녹취록엔 이런 내용이 없었고 KBS는 다음 날 오보를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KBS 취재팀이 거짓 정보를 입수한 경로를 놓고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KBS는 보도 과정의 오류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박성재 MBC 사장 등 MBC 관계자들도 왜곡 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정정 사과 방송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보도를 강행했습니다. 검찰은 이들 고발 사건을 신라젠 취재 의혹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맡길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 임진강 군남댐 수해 현장을 방문해 주민들을 위로했습니다. 북한이 무단 방류하면서 피해가 커진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는데요. 여당 원내대표와 통일부 장관까지 북한 비판에 나섰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수희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물난리를 피해 학교로 대피한 이재민을 찾아 위로했습니다. 80년 동안 농사를 짓고 제가 아주 그냥 추네. 그렇습니까? 네. 농사를 계속했거든. 그래서 근데도 물을 20번 갔어도 이렇게 정부에서 추네. 문재인 대통령이 새벽 한때 홍수 위험 수위까지 다다랐던 군남댐을 찾았습니다. 그쪽에서는 황감댐 계속 방류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게 좀 보이고 있는데 아주 많지는 않고요. 계속 보내고 있습니다. 파주 연천 지역 주민 피해가 커진 건 북한의 무단 방류 때문으로 본 겁니다. 정부 여당도 일제히 북한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최근 일방적인 방류 조치에 유감을 표합니다. 북한의 남북 합의를 위반하는 속 좁은 행동이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하지만 뒷북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북한은 지난달 26일부터 예고 없이 환강댐 방류를 시작했고 비가 쏟아지던 지난 1일과 3일, 4일에도 기습적으로 물을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열흘 넘게 북한에 항의조차 않다가 물난리가 나서야 때늦은 유감 표명을 한 겁니다. 오히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도 인도적 차원이라며 북한 지원에 나섰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세계 식량 계획을 통해 북한 영유아와 임산부 영양 지원을 하겠다며 120억 원 규모의 대북 지원을 승인했습니다. 또 북한에 생필품인 설탕 1억 5천만 원어치를 주고 대신 개성고려 인삼술 같은 북한 술을 받아오는 물물 교환도 곧 승인할 계획입니다. 현금 지급을 금지한 대북 제재를 피하기 위한 고육지책입니다. 지금은 우리의 진정성을 북한에 먼저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행동으로 하는 것이 더욱 크게 전달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북한이 사전 통보 약속도 무시한 채 물을 흘려보내 우리가 피해를 본 상황에서 당장의 대북 지원이 시급한 일인가에 대한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입니다.
오늘 여론조사가 발표됐는데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창당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민주당과의 격차도 1%포인트 이내로 좁혀졌는데요. 부동산 정책 실패와 호평을 받은 윤희숙 통합당 의원의 정책 비판이 맞물린 결과로 분석됩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통합당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며 민주당을 바짝 따라붙었습니다. 민주당 지지율은 35.6%로 지난주보다 2.7%포인트 떨어졌고, 통합당 지지율은 3.1%포인트 올라 34.8%를 기록했습니다. 0.8%포인트 차이로 통합당 창당 이후 최소 격차입니다. 통합당은 지난달 30일 윤희숙 의원의 본회의 연설 이후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하락세를 보이다 정부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한 다음 날인 어제는 지지율에서 역전당했습니다. 통합당은 민주당에 밀렸던 중도층 지지율에서 민주당을 앞서기도 했습니다. 부동산 정책과 방향에 대한 반발과 불만족, 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본회의 발언과 민주당의 대응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결과라 보여집니다. 통합당은 지지율 상승세와 관련해 말을 아꼈습니다. 여론조사상에 나타나는 여론에 대해서 그렇게 이렇다 저렇다 하는 그런 입장을 표명하고 싶지는 않아요.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한 여론조사에서는 반대 여론이 더 높게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하락했습니다. 문 대통령의 부정평가는 51.6%를 기록하며 다시 50%대를 넘어섰고, 긍정평가는 하락해 44.5%를 기록했습니다. 향후 발표될 부동산 추가 대책과 민주당의 국회 운영 방식에 따라 민심은 계속 변할 걸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열왕야랑 시작합니다. 정치부 이동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원피스가 찍힌 이유. 네. 원피스를 입고 국회 본회의장에 참석해서 화제가 됐던 류호정 정의당 의원. 네. 오늘은 다른 옷을 입었다면서요? 네, 류호정 의원 오늘은 보시는 것처럼 청바지를 입고 국회에 출근했는데요. 류 의원은 이렇게 이슈가 될지 몰랐다면서도 관행을 깨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50대 중년 남성 중심의 국회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검은색, 어두운 색 정장과 넥타이로 상징되는 측면이 있었고, 이런 관행들을 좀 깨보고 싶었어요. 이게 사실 류 의원이 원피스 입었을 당시에 그 본회의장에서는 아무런 문제제기가 없었어요. 네. 본회의장 끝나고 나서 그 민주당 지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인신 공격성 글들이 막 올라오면서 그렇게 논란이 시작된 겁니다. 그죠? 네, 류호정 의원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사망했을 때 조문을 거부했었죠.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우려 때문이라고 밝혔고, 당시에 민주당 지지층에서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그래서 이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유호정 의원께서 박원순 전 시장 조문과 관련해서 민주당 당원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마 의상을 문제 삼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보니까 각 정당이 자기들 유리하게 류호정 원피스를 활용하는 것 같아요. 네, 주호영 원내대표는 다시 한번 박원순 전 시장 성추행 의혹을 부각시킨 셈이고요.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SNS에 원피스 입고 싶어지는 아침이라며 오랜만에 정의당에 쏟아진 관심을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남성 의원들까지 꼰대 정치는 가라, 구두 대신 운동화 신고 본회의장 간다며 한마디씩 거들었습니다. 유시민 전 의원이 백바지를 입고 본회의장에 나왔다고 야당이 야유를 보냈던 적 있잖아요. 네. 벌써 찾아보니까 17년 전이던데. 네, 2003년입니다. 네,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노래인데 무슨 얘기일까요? 네, 오늘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안을 제출하자고 민주당에 제안했는데요. 검찰총장이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독재와 전체주의라고 비판한 것은 헌정 질서 유린이자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윤 총장 지난 월요일 발언을 이제 문제 삼은 건데요. 네. 자, 그런데 이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안 제출이 가능은 한 겁니까? 아니요, 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헌법에 따르면요, 국회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는데요. 검찰총장은 장관급으로 대우해주지만 국무위원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 김두관 의원이 대상이 안 된다는 걸 모르고 한 이야기일까요? 글쎄요. 알고도 만약에 제안했다면은 말 그대로 정치 공세고 몰랐다면 그건 그것대로 문제인데요. 몰랐을 확률이 낮은 게 김두관 의원은 노무현 정부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냈는데 당시에 본인에 대한 해임 건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를 왜곡하고 대의기 민주주의를 남용하는 것이며 무엇보다 먼저 국민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네, 야당은 김 의원을 비판했죠. 네, 김근식 통합당 송파병 당협위원장은 법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부산 경남 맹주를 노리는 헛발질이라고 꼬집었고요. 진중권장 교수도 문 대통령 지지자들의 코 묻은 표를 모으려는 얄팍한 계산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검찰총장 임기가 아직도 1년 가까이 남았는데 이 여권의 흔들기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경남 김해시 번화가 한복판에서 건장한 남성들이 패싸움을 벌이다 경찰의 무더기로 붙잡혔습니다. 흉기까지 휘두르며 집단 난투극을 벌인 사람들, 러시아에 정착한 한국인, 이른바 고려인 2, 3세들이었습니다. 배영진 기자입니다. 김해시 도심 한복판에 건장한 남성 30여 명이 모여들고 또 다른 곳에도 역시 남성들 20여 명이 335 모여듭니다. 각각 자동차를 나눠 탄 이들이 한 주차장으로 이동해 대치하는 순간 60여 명이 곳곳에서 뒤섞이며 순식간에 난투극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신고가 이어졌고 즉시 출동한 경찰관이 이들을 검거합니다.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서로 싸우지 않도록 막고 있고 경찰관인 제가 당할 정도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고 너무 험악한 분위기였습니다. 흉기까지 동원된 패싸움에서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집단 난투극을 벌인 이들은 키르기스스탄과 카자흐스탄 등에 정착한 한국인, 이른바 고려인 2세 또는 3세들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고려인들이 김해에 내려가 김해 지역 고려인들이 운영하는 불법 도박장의 수익 20%를 상납하라고 요구하면서 충돌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들 대부분은 합법적인 체류자로 주중에는 공장 등에서 일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고려인 2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40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그룹 2AM 출신 가수 겸 배우 임수롱 씨. 비가 내린 지난 1일 밤 서울 은평구의 도로를 건너던 보행자가 임 씨의 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났죠. 이런 사고가 났을 때 운전자의 책임 따져보겠습니다. 임 씨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는데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자정 무렵 비 내리는 도로에서 보행자는 어두운색 계열 옷을 입고 있었던 걸로 알려졌고 사고 당시 차량 속도는 정확히 알려지지는 않았죠. 유사한 사례를 다룬 최근 판례들을 살펴봤습니다. 지난 2019년 편도 2차로에서 주행하다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친 운전자가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원은 저녁 시간 어두운 옷을 입은 보행자 발견이 어려웠고 운전자의 법규 위반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빗길이라는 변수는 어떨까요? 지난해 4월 무단횡단 보행자가 시속 46km로 주행하던 차량을 치어 숨졌는데요.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고 화단이 중앙분리대 역할을 하는 도로라 보행자 발견이 어려웠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주행 중에 속도도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처럼 인근 도로에 서행 표지판이 있다면 과속 여부 외에 사고 직전 서행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결론적으로 사고 당시 기상 상황과 보행자의 옷 색깔, 가로등의 불빛 밝기 등 도로 환경에 주행 속도 등의 감정 결과가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기상 상태가 어땠느냐, 도로의 특성이 어땠느냐, 피해자를 발견한 당시에 어떤 식으로 제동을 할 수 있었느냐를 가지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횡단보도에서 난 사고라도 보행자의 과실을 따집니다.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녹색 불이 빨간색 불로 바뀌면서 사고가 난 사건에서 대법원은 운전자는 80%, 보행자는 20%의 과실이 있다고 봤는데요. 녹색 불이 깜빡일 때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한 걸 보행자 과실로 본 겁니다. 이 밖에도 궁금한 점은 팩트맨 많은 분이 바랍니다.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 참사 속보입니다. 테러 정황은 나오지 않고 인재였다는 폭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항만 창고에 보관된 대규모 위험 물질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이미 있었지만 부패한 관료들이 무시했다는 겁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레바논 베이루트시 폭발 참사 사상자가 5,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틀째 실종자 수색 작업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We probably think he's trapped under the rubbles where the building cracked down and no authority is searching for them where they are. They say they don't have the capabilities. 위성에서 항만을 찍은 사진입니다. 창고가 있었던 자리에는 축구장 크기의 분화구가 생겼고 반경 1km 이내는 지우개로 지운 듯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정박해 있던 선박은 폭발 충격으로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도시 절반이 폐허가 됐는데 일본 히로시마 원폭 충격파의 30% 수준이란 얘기도 나옵니다. 이번 참사로 베이루트 인구의 6분의 1 정도가 이재민이 됐고 피해액만 우리 돈 17조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here is no future anymore in Lebanon. If there is a boat now, we will take the boat and leave Lebanon. 테러 공격이라고 단정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습니다. Somebody was, left some terrible explosive type devices and things around. Perhaps it was that. Perhaps it was an attack. I don't think anybody can say right now. 현재 언론은 용접 작업 중 발생한 화재가 주변에 보관돼 있던 질산 암모늄으로 옮겨부터 대규모 폭발로 이어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2,750톤에 달하는 질산 암모늄이 항만 창고에 6년간 안전 조치 없이 보관돼 있었고 안전 문제에 대한 경고가 수차례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고위 관료들 역시 위험성을 알고도 무시했다는 폭로가 이어지면서 부패 스캔들로 확산될 조짐도 보입니다. وحراستها ومحص ملفاتها أيا كان منذ حزيران 2014 حتى تاريخ الانفجار بتاريخ 4/8/2020. 폭발 사고 원인은 늦어도 다음 주 초 밝혀질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코로나19와 흑사병이 한 차례 휩쓸고 지나간 중국에 또 다른 바이러스가 출현해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진드기가 옮기는 병인데 벌써 7명이 사망했고 사람 간에도 전염될 수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베이징 성혜란 특파원입니다. 중국에서 원예업을 하는 50대 여성이 지난달 40도에 가까운 고열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检查结果，我们明确诊断是新型布尼亚病毒感染以后所导致的发热半需要半减少综合征。 신종 부니아 바이러스는 진드기나 모기, 쥐 등을 통해 감염되는 일명 진드기병으로 고열과 구토, 혈소판 감소 등 댕기열과 비슷한 증상을 동반합니다. 올해 중국 전역에서 60명의 환자가 나왔고 이 가운데 사망자도 최소 7명에 이릅니다. 진드기뿐만 아니라 감염된 사람의 혈액이나 점막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主要的可能是其从叮咬感染这个事件的话，发现还是会有人传人。 지난 2012년에도 산둥성에서 부니아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를 치료한 의료진과 사망 뒤 시신에 접촉한 가족 등 5명이 감염된 바 있습니다. 这个秘密直到2012年7月才被医学专家破解。此前，由于常常会误诊，被蜱虫咬伤的病人死亡率超过30%。 중국 보건당국은 진드기에 물렸을 경우 알코올이나 담뱃불로 진드기를 제거한 뒤 병원으로 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에 이어 흑사병, 진드기병까지 바이러스 천국이라는 오명의 중국 당국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혜란입니다. 이탈리아 박물관에 전시된 나폴레옹 여동생 조각상에 발가락이 부러졌습니다. 범인은 조각상을 배경으로 기념사진을 찍던 관광객입니다. 감시 카메라에 이 장면이 그대로 포착됐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관광객이 석고 조각상에 기대어 앉습니다. 그런데 기념사진을 찍고 일어나더니 갑자기 당혹스러워합니다. 조각상에 발가락이 부러진 겁니다. 떨어져 나간 발가락을 제자리로 옮기는 듯 하더니 주위를 맴돌다가 그대로 현장을 떠났습니다. 감시 카메라와 예약 명단 등을 통해 찾아낸 범인은 오스트리아에서 단체 관광으로 온 50대 남성. L'indagini
effettuati dai militari dell'arma in collaborazione stretta con la direzione del museo hanno permesso di identificare l'autore del danneggiamento. 발가락 2개가 부러진 조각상은 이탈리아 명문가인 보르게세 가문과 결혼한 나폴레옹의 여동생 파올리나를 빚어낸 작품입니다. 박물관 측은 1800년대 초에 만들어진 이 작품에 대한 복구 비용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우거진 수풀을 헤치고 다가갔더니 덮개로 숨겨진 땅굴이 보입니다. 사람 한 명이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은 교도소 담벼락 아래까지 10m 넘게 이어졌습니다. 3주 동안 3톤 넘는 흙을 퍼내다가 붙잡힌 사람은 50대 여성. 살인죄로 복역 중인 아들을 탈옥시키려고 땅굴을 만든 걸로 알려졌습니다. The fourth article is prevalence of unprofessional social media content among young vascular surgeons. 이번 달 미국 혈관외과 학술지에 게재될 이 논문은 젊은 외과 의사들이 SNS에 올린 게시글이 의사나 병원을 선택하는 환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비전문적인 콘텐츠의 구체적인 예로 음주와 정치적 발언만이 아니라 비키니까지 부적절한 복장을 꼽자 여성 의사들은 SNS에 비키니를 입은 사진을 올리며 단체 항의를 시작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학회는 해당 논문을 철회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여자 프로농구 삼성생명엔 올 시즌 미국파 신인 최서연이 가세했는데요. 현란한 드리블과 과감한 슈팅이 장기인데 미국식 농구가 통할 수 있을까요?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함께 보시죠. 사공성근 기자입니다. 5살 꼬마가 커다란 농구공을 가지고 레이업을 시도합니다. 9살 때는 등기와 다리 사이로 능숙하게 공을 가지고 놉니다. 용인 삼성생명 신인 최서연의 어릴 적 모습입니다. 미국에서 농구를 배운 덕에 현란한 드리블과 과감한 슈팅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기존의 여자 농구에서 보기 드문 스타일입니다. Very hard for me to adjust, just because the style is different and the culture is different, so it was really hard. But now I'm more used to it, and my teammates kind of helped me. 168cm의 작은 키로 항상 큰 선수들을 상대하다 보니 수비수 머리 위로 던지는 플로터 슛도 일품입니다. 키가 작은 NBA 스타 스테픈 커리가 즐겨 구사하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I started playing basketball when I was around 3 years old, and he taught me the floater and dribbling and. 여자 농구에서는 그렇게 많이 나오는 동작들은 아니거든요. 패스 주는 것들이 조금 그래도 좀 상위권에 있지 않을까. 최근엔 부상을 당해 썸머리그 출전은 어려워졌지만 정규리그엔 출전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Because I know there's a lot of expectations from me coming from America, so I hope I can meet those expectations. 자기만의 미국식 농구가 통할 수 있을지 18살 신인의 새 농구 인생이 시작됩니다.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지금은 비구름이 동쪽으로 빠져나가고 많은 지역에서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우선 오늘 밤사이 남부 지역에는 비가 다시 시작되고요. 내일은 주로 충청과 남부에 비가 올 텐데 내일부터 모레 사이 중부지방 쪽으로는 저기압과 정체전선이 주기적으로 유입되겠고요. 따뜻하고 습한 공기까지 더해져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해지겠습니다. 단시간에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는데요. 모레까지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충청과 전북, 경북 많은 곳은 무려 300mm 이상이 예상되고요. 서울 등 중북부와 남해안 지역은 50에서 100mm가 더 오겠습니다. 특히 많은 비가 집중되는 경기 남부와 영서 남부, 남부 곳곳에는 내일보다 모레 더 강한 비가 집중될 수 있고요. 주말과 휴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국지성 호우가 집중될 수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수도권과 영서 지역에만 장맛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의원이 되니까 이런 이제 그 사각지대에서 약자들의 이제 어떤 억울함을 풀 수 있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죠. 굉장히 좀 어떤 잘했다고 판단을 하고. 이용 의원 스스로 의원 되길 잘했다 말합니다. 왜일까요? 선배 체육인으로 고 최숙현 선수를 위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여야가 원구성 갈등으로 아무도 출석하지 않았던 문체위 현안 보고 혼자서 가해자를 질타하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초선 의원이지만 유권자를 위해서 자기가 대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의원이 됐다고 말할 만한 행보를 보인 거죠. 여성단체 출신의 권인숙 민주당 의원은 여당이지만 같은 당 소속 지자체장들의 성비위 사건에 일침을 가했습니다. 총리 장관을 불러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으라고 호통을 쳤죠. 정치적 이해에 따라 우르르 몰려다니며 상대당과 싸우는 게 의원들 할 일이 아닙니다. 임기 4년 동안 우리 사회 약자들을 돕는 법안 1개씩만 만들어도 300개가 생깁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